팔공산의 바람은 차갑고도 조용했다. 붉게 물든 단풍이 나뭇가지에서 떨어질 때마다 마치 누군가의 한숨이 땅에 내려앉는 듯했다. 윤정숙은 양손에 제사상을 들고 천천히 산길을 올랐다. 아들 이준호, 며느리 한소영과 함께 고인의 산소로 향하는 길이었다. 오늘은 남편 기일이었다. 벌써 세 번째 맞는 제삿날이지만 윤정숙에게 남편의 부재는 여전히 익숙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낯설고 더 아렸다. 특히 이런 날 바람이 차고 하늘이 유난히 막을 때면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도는 듯했다. 어머님, 이쪽에 놓을게요. 소연은 단정한 손길로 상을 정리하며 미소 지었다. 오늘은 제사 음식도 제가 전부 준비했어요. 생전에 아버님이 가장 좋아하시던 음식들로만요. 그 말에 윤정숙은 자연스레 상 위를 바라보았다. 참기름 냄새가 은은히 퍼지는 나물 반찬들, 얇게 썬 도라지 무침, 정갈하게 손질된 전과 과일들. 게다가 중앙에 놓인 술병은 고급스러운 도자기 병에 담겨 있었다. 백화점에서나 볼 법한 명품 약주였다. 정말 정성을 많이 들였구나. 윤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지만 마음 한켠에 어딘지 모를 불편함이 스며들었다. 소연은 결혼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과할 정도로 예를 갖추는 모습이었다. 감사한 마음도 있었지만 때때로 그 지나친 공손함이 마치 거리감을 두려는 방어막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소연은 제사 음식부터 상차림까지 모든 것을 혼자서 준비하겠다고 했고 상차림을 끝낸 뒤에도 자신이 직접 술을 올리겠다고 나섰다. 아버님께서 생전에 자주 드시던 약주예요.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병 모양이 비슷하다고 하셔서 찾아봤어요. 백화점에서 제일 비싼 걸로 골랐어요. 소연의 말투는 여전히 상냥했고 표정은 흐트러짐 없이 정중했다. 하지만 윤정숙은 이상하리만큼 그 술병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 순간이었다. 차가운 바람이 등 뒤를 훑고 지나갔다. 소름이 돋을 만큼 싸늘한 기운이 스며들 무렵 산중턱 너머에서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회색빛 외투를 걸치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얼굴은 해쓱하고 눈빛은 깊고도 불안정했다. 그 여인은 소연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갑자기 윤정숙에게 다가왔다. 그 술 마시지 마세요. 속삭이듯 낮고 떨리는 목소리. 마치 이 바람소리조차 삼키기 어려운 간절한 경고였다. 제발 그 술 절대로 마시게 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나요. 윤정숙은 입술을 앙다물었다. 심장은 요동치듯 뛰었고 발끝에서부터 손끝까지 서늘함이 퍼졌다. 무엇보다 그 여인의 눈빛.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명확하게 어떤 공포를 알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다. 누구세요? 윤정숙이 겨우 입을 떼려는 순간 여인은 그대로 몸을 돌려 숲속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흔적도 소리도 그림자도 남기지 않은 채. 어머님, 괜찮으세요? 뒤에서 들려온 준호의 목소리에 윤정숙은 화들짝 놀랐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갑자기 어지러워서.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상 위의 술병을 응시하고 있었다. 바람 한 줄기조차 예사롭지 않게 느껴지는 오후. 윤정숙의 마음속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불안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제사 순서는 예전과 다름없이 정숙하게 이어졌다. 윤정숙은 향을 피우고 남편의 영정 앞에서 조용히 절을 올렸다. 그러나 마음은 고요하지 않았다. 방금 전에 낯선 여인의 속삭임이 아직도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그 술 마시지 마세요. 그 목소리는 바람보다 낮았지만 이상하리만큼 또렷했다. 그 여인의 눈빛과 목소리는 머릿속에서 맴돌며 제사상 위의 술병을 점점 더 불길하게 만들었다. 평소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그 약주의 빛깔마저 어딘가 탁해 보였고 코끝을 스치는 향도 익숙하지 않았다. 어머님, 술 올려드릴게요. 소연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3개의 술잔을 펼쳐놓고는 각 잔에 조심스럽게 술을 따르기 시작했다. 잔은 고급 자기로 된 전통 잔이었고 투명한 수리 안에서 잔잔이 출렁였다. 그녀는 먼저 시아버지의 영정 앞에 술을 올렸고
그 다음으로 자신의 잔과 윤정숙의 잔을 나란히 들었다. 이건 어머님 드릴게요. 소연은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잔을 건네는 손길은 늘 그랬듯 공손하고 단정했지만 윤정숙은 어쩐지 그 손끝이 서늘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잠시 잔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받아들었다. 고마워. 그런데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윤정숙은 자리에서 일어섰고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다. 화장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겁고 망설여졌지만 그녀는 마음속에 결심한 대로 움직였다. 몇 분 후 다시 제사상으로 돌아온 윤정숙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눈치를 보며 손을 뻗어 자신의 잔과 소연의 잔의 위치를 재빨리 바꾸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노력했다. 누가 보았을까 불안했지만 모두 제사 절차에 집중하고 있는 듯했다. 이제 술 마시고 식사하시죠. 준호의 말에 맞춰 세 사람은 잔을 들었다. 그 순간 소연이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전 오늘은 좀 속이 안 좋아서요. 약도 먹었는데 여전히 쓰리네요. 술은 남편이 마시면 될 것 같아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자신이 들고 있던 잔을 준호에게 건넸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든 잔을 준호에게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준호가 들고 있던 잔과 아주 자연스럽게 바꿔치기 했다. 윤정숙의 숨이 멎을 뻔했다. 그 순간이 너무나 빠르고 자연스러워서 준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마치 수없이 연습한 동작처럼 익숙하고 노련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느꼈다. 소연은 자신이 잔을 바꾼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조차 예상했던 것처럼 행동한 것이다. 왜 그런 짓을? 윤정숙의 손은 식은땀으로 젖어갔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숨이 가빠졌다. 눈앞의 술잔이 무섭도록 차갑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혹시 자신의 착각이라면? 혹시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면? 괜히 소란을 피워 준호 부부 사이를 망치게 되는 건 아닐까? 수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고 그 사이 준호는 술잔을 입에 댔다. 한 모금 마시고는 조용히 잔을 내려놓았다. 윤정숙은 그 장면을 보며 마음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제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정숙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다. 눈앞에 펼쳐진 가을산의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다. 창밖의 나뭇가지처럼 그녀의 불안은 떨림을 멈추지 않았다. 차는 조용히 국도를 달리고 있었다. 운전석에 앉은 준호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표정도 어딘가 지쳐 보였다. 늘 그렇듯 제사를 마치고 나면 감정이 북받쳐 말수가 줄어드는 아들이었기에 윤정숙은 크게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계속해서 앞좌석에 앉은 소연의 뒷모습에 머물러 있었다. 소연은 고개를 창가에 기울인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종종 미소를 머금은 채 말을 걸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아버님도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쵸, 어머님. 윤정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말조차 허공에 울리는 듯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 미소는 진짜일까? 아니면 또 하나의 가면일까? 고요한 차 안에 갑자기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한 건 그때였다. 준호가 핸들을 쥔 손으로 어깨를 으쓱이며 가볍게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표정이 일순간 흐려졌고 이마에 잔땀이 맺혔다. 준호야, 괜찮니? 윤정숙이 걱정스레 물었다. 괜찮아요, 엄마. 그냥 좀 어지러운 것 같아서요. 준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힘이 없었다. 그는 오른손으로 이마를 짚은 채 다시 고개를 흔들었다. 눈이 좀 흐릿하게 보여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정숙의 등골이 서늘하게 식었다. 혹시 정말 그 술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그녀는 순간 소연의 얼굴을 살폈다. 소연은 백미러를 통해 준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표정은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윤정숙은 그 안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마치 그 걱정이 너무 완벽하게 연기된 것처럼 느껴졌다. 여보, 차 세우고 잠깐 쉴까?
소연이 부드럽게 물었다. 아니에요. 집까지만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준호는 힘겹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분 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준호가 핸들을 놓칠 듯 손에 힘이 빠진다고 말하며 안간힘을 쓰기 시작했다. 차가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했고 중심을 잃은 듯 도로 가장자리로 기울었다. 준호야. 윤정숙이 소리쳤다. 손에 힘이 안 들어가요. 시야가 더 흐려져요. 준호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입술은 마르고 푸석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소연이 급히 운전대를 잡고 브레이크를 밟았다. 차는 간신히 길가에 멈췄고 준호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인 채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여보, 괜찮아? 어디가 아파? 소연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윤정숙의 눈은 공포로 가득했다. 그녀는 즉시 말했다. 병원으로 가자. 지금 당장. 네, 어머니. 응급실로 가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바꿔 운전석에 앉았다. 차는 다시 출발했고 병원까지의 길은 그 어느 때보다 멀게 느껴졌다. 준호는 의식을 잃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어지럽다고 말했고 손발의 감각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고 했다. 윤정숙은 뒷좌석에서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창밖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 속으로 향해 있었다. 제사상, 술잔, 잔을 바꾸는 순간, 그리고 소연의 그 손놀림. 그 여자가 맞았어. 그 술. 정말 위험했던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했다. 내가 잔을 바꾼 게 결국 우리 아들에게 그걸 마시게 한 건 아닐까? 손끝이 떨렸고 심장은 한없이 무거웠다. 그 순간 그녀는 하나의 생각에 도달했다. 아니, 혹시 소연은 처음부터 준호를 노린 게 아니었을까? 잔을 바꿀 것도 예상하고 있었던 걸까? 생각이 그 지점까지 이르자 윤정숙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자신이 무언가 더 크고 무서운 계획 속에 휘말렸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응급실 앞, 윤정숙은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떨렸고 심장은 가슴을 치는 듯 요동쳤다. 의료진은 이준호를 급히 들것에 태워 안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히는 순간 정숙의 눈앞에서 세상이 조용해졌다. 소연은 옆에서 조용히 그녀를 붙잡았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준호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그 목소리는 늘 그렇듯 부드러웠고 표정도 당황한 듯 보였지만 정숙은 그 말투 하나하나에 의심의 그림자를 떨쳐낼 수 없었다.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알고도 이런 얼굴을 하는 걸까? 둘은 응급실 대기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정숙은 손등을 꽉 쥐며 시간이 조금이라도 빨리 지나가길 바랐다. 그러나 분침은 무겁고 느리게 흘렀고 준호가 들어간 지 1시간이 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그 시간 동안 소연은 몇 번이나 일어나 병원 직원에게 상황을 물었고 때로는 물을 가져다 주며 정숙의 어깨를 다독이기도 했다. 하지만 정숙은 더 이상 그 다정함이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다. 마침내 흰 가운을 입은 중년의 의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준호 보호자분 되시죠? 정숙은 일어났다. 네, 어머니입니다. 의사는 차트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생명에 지장은 없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조치하신 덕분에 큰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 결과가 조금 이상합니다. 이상하다니요? 의사는 정숙의 눈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환자분의 혈액에서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화학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이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숙은 숨이 턱 막히는 듯했다. 독성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히는 아직 분석 중이지만 경련, 시야 흐림, 근육마비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입니다. 소량이긴 했지만 조금만 더 많았더라면 위험했을 겁니다. 곁에 있던 소연이 깜짝 놀란 듯 말했다. 그럼 제사 음식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제가 직접 준비했는데
혹시 상했거나 뭔가 잘못 보관됐을 수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동자엔 눈물이 고이는 듯했다. 그러나 윤정숙은 그 눈물을 더 이상 믿지 않았다. 오히려 그 당황한 표정조차 완벽하게 계산된 연기처럼 보였다. 환자분이 오늘 뭐 드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의사가 물었다.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술도 한 잔 올렸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적어두었다. 그 술에 뭔가가 들어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밀 분석을 위해 남은 술이나 음식이 있으면 가져다 주실 수 있나요? 그 말에 정숙은 순간 얼어붙었다. 술. 그 술은 이미 산에 두고 왔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건 잔을 바꾼 것이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소연은 내가 잔을 바꿀 걸 알았던 걸까? 그리고 다시 바꿨던 것도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걸까? 질문은 꼬리를 물었고 대답은 없었다. 다만 하나 확실한 건 누군가가 일부러 독을 준비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무력해 보였다. 소연은 그의 곁을 지키겠다고 병원에 남았고 정숙은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귀가한 정숙은 거실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심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어두웠다. 그녀는 오늘 하루를 되짚어 보았다. 그 낯선 여인의 경고, 술을 바꾼 순간, 소연의 빠른 손놀림, 준호의 증상, 그리고 지금 이 현실. 하나하나 이어지는 기억들은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 속 중심에는 소연이 있었다. 정숙은 조용히 속삭였다. 내가 내 아들을 죽이려고 했니? 그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무언가 더 깊고 어두운 계획이 있었던 것이다. 밤새 윤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도 눈을 감을 수 없었고 눈을 감으면 되풀이되는 장면들이 머릿속을 떠돌았다. 술잔을 들고 웃던 소연의 얼굴, 그 잔을 다시 바꿔치기 하던 그 섬세한 손동작, 그리고 고요한 산속에서 속삭였던 낯선 여인의 음성. 그 술, 절대 마시지 마세요. 그 경고가 단순한 환각이나 망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은 확신할 수 있었다. 무언가 있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소연에 대해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집을 나섰다. 소연은 병원에 남아 준호를 돌보겠다고 했고 병원에서 별다른 연락도 오지 않았다. 이것이 기회였다. 정숙은 자신의 차를 몰고 다시 팔공산으로 향했다. 가는 내내 마음은 무겁고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 여인은 누구일까?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그녀는 왜 소연을 보고 그렇게 반응했을까? 산길을 따라 천천히 올라가는 동안 정숙은 어제의 기억을 더듬었다. 그 여인이 나타났던 위치, 술병을 올려두었던 제단 근처, 그리고 큰 소나무 아래. 그곳을 중심으로 숲풀 사이를 조심스레 헤매기 시작했다. 처음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30분쯤 지났을 때 정숙은 낯익은 회색 외투를 발견했다. 그 여인은 작은 봉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외투는 먼지에 찌들어 있었고 그녀의 어깨는 말없이 떨리고 있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입을 열었다. 어제 저에게 경고해 주셨던 분 맞으시죠? 그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은 깊게 꺼져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고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살아 있었다. 맑고 또렷하게. 술 마시지 않으셨나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마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 아들이 마셨어요.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인은 가볍게 눈을 감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 표정엔 놀람보다 체념에 가까운 슬픔이 담겨 있었다. 역시 그 아이는 절대 혼자서 끝내지 않아요. 그 말에 정숙은 경악했다. 그 아이라니요? 소연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 이름은 심경자예요.
그 아이는 제 아들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당신과 같은 입장이었죠. 그 아이의 첫 번째 시어머니. 정숙의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숨이 새어나왔다. 소연이가 재혼한 건가요? 네. 제 아들, 박정훈. 그 아이와 3년을 결혼 생활했어요.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죠. 말투도, 행동도, 음식 솜씨도. 그 누구보다요. 심경자는 무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운전 중 졸음운전이라고 했지만 사고 전날 소연이가 정훈이에게 특별한 차를 타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차는 정훈이가 평소 마시던 종류가 아니었죠. 그리고 다음 날 그 사고가 일어났어요. 정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럼 그때도 부검은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사고로 다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소연이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하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야기를 듣고부터 의심이 시작됐어요. 심경자는 정숙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간절함과 분노, 그리고 후회의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 뒤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감시하는 것뿐이었어요. 소연이가 누구와 다시 결혼하는지, 어디에 사는지, 무엇을 준비하는지. 정숙은 침묵했다. 입술이 바짝 마르고 손은 떨렸다. 그러나 그녀는 이 대화를 멈출 수 없었다. 혹시 그 아이, 재혼 전에도 다른 남자를 만난 적 있나요? 네, 대학 시절 동기였다고 해요. 그 남자도 갑작스럽게 사망했죠. 급성 식중독이라고 했지만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어요. 그리고 고등학생 때도 연인이 자살했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정숙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럼 그 아이, 지금까지. 네, 정확히 4명이에요. 제 아들까지 포함해서. 심경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소연이는 항상 똑같은 패턴이에요. 처음엔 완벽한 여자친구, 며느리로 시작하죠. 그러다 타깃이 방심하면 독을 사용해 제거해요. 그리고 조용히 다음 사람에게로 넘어가요. 정숙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목이 메이고 눈앞이 흐릿해졌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말했다. 부탁드립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제 아들을 지켜야 해요. 심경자는 정숙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래야죠. 이번엔 끝을 봐야죠. 윤정숙은 팔공산을 내려오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운전대에 손을 올린 채 그녀는 단 한 번도 라디오를 켜지 않았다. 자동차 창밖으로 펼쳐지는 단풍과 하늘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차가운 바늘처럼 뾰족한 의심으로 가득했다. 소연은 계획적이야. 이건 우연도 충동도 아니야. 심경자의 증언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었다. 구체적인 정황과 반복되는 패턴. 그리고 결국 4명의 남자. 이제 정숙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다. 증거를 찾는 것. 그날 저녁, 정숙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작은 서랍장에서 오래된 서류 가방 하나를 꺼냈다. 남편이 생전에 사용하던 노트북과 행정문서들이 담겨 있던 가방이었다. 그녀는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던 보험 관련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준호 명의로 된 생명보험 가입 증서. 보장금은 무려 5억 원. 수혜자는 당연히 배우자인 한소연으로 되어 있었다. 날짜는 결혼 직후. 결혼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때였다. 정숙은 숨을 들이켰다. 왜 그때 보험을 들었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 큰 금액이었을까? 그녀는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보다 자세한 내용을 문의했고 담당자는 친절하게 보험 상품의 구조와 가입 경위, 실손 보장 범위를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정숙의 귀에는 다른 건 들리지 않았다. 그 보험이 사망 시 즉시 지급되는 조건이라는 점. 그리고 고위험 질병과 사고에 대해 면책 조항이 없다는 점. 정말 완벽하게 준비한 거구나. 다음 날, 정숙은 또 하나의 행동에 나섰다. 준호의 통장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가족의 재정을 함께 관리해왔기 때문에 준호의 위임장을 이용해 계좌 내역을 조회할 수 있었다. 한 줄 한 줄 그녀는 눈을 떼지 않고 통장을 훑어내려갔다. 크고 작은 카드 결제 내역들, 공과금, 급여 이체. 그러다 이상한 패턴이 눈에 들어왔다. 정기적으로 빠져나간 100만 원 가량의 송금. 수신인은 오태현이라는 이름. 그 이름은 낯설었다. 더 충격적인 건 송금 사유란에 간혹 렌트비, 컨설팅, 연수비 등의 어색한 단어들이 적혀 있다는 점이었다. 오태현. 누구지? 정숙은 이름을 검색해 보았다. 간단한 검색으로는 정보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에서 몇 개의 연결고리를 발견했다. 한 계정에 소연의 결혼 전 사진이 남아 있었고 거기에 삽사인 태연 오빠 삽사인 함께한 시간들이라는 태그가 달려 있었다. 그녀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연인, 함께 살았던 사람, 아니면 공범?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 하나. 혹시 이 모든 계획은 소연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바로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다. 준호의 상태를 확인하고 소연이 자리를 비운 시간에 맞춰 병실을 찾았다. 준호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의식은 또렷했다. 그는 정숙의 얼굴을 보자 반가운 듯 웃었다. 엄마, 내가 깜빡했나 봐. 제사 끝나고 술 한 잔 마시고 나서 바로 어지럽더라고. 미안해요. 걱정 끼쳐서.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미안할 일은 아니야. 내가 살아있어서 그게 다행이지.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더는 미루지 않겠다고. 준호에게 이 사실을 전하는 건 아직 이르지만 그 대신 증거를 확보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병원에서 나오는 길, 정숙은 마지막으로 심경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제가 확인했어요. 보험도 들었고 이상한 송금 내역도 있어요. 이젠 경찰에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심경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금 말하면 또 묵살당할 수 있어요. 이번엔 확실한 물증이 필요해요. 소연이 직접 말하게 해야 해요. 정숙은 그 말을 곱씹으며 돌아섰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소연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윤정숙은 병원에서 돌아오자마자 방 안의 불을 모두 끄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집안은 정적에 잠겨 있었고 창밖으로는 간간히 바람 소리만 스쳤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소연이었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익숙한 말투, 익숙한 웃음. 그러나 정숙의 눈에 그 미소는 더 이상 평범하게 보이지 않았다. 준호는 어때? 정숙은 조용히 물었다. 한결 좋아졌어요. 내일쯤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에요. 소연은 외투를 벗으며 부엌으로 향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따라갔다. 차 한 잔 줄까, 어머님? 소연이 물었다. 아니, 오늘은 내가 따르게. 정숙은 차갑지 않은 미소로 말했다. 잠시 후 둘은 마주 앉아 작은 찻잔을 사이에 두고 있었다. 정숙은 손에 든 잔을 바라보다가 말을 꺼냈다. 소연아, 제사날, 너랑 내가 마시려던 술잔. 내가 그거, 바꾼 거, 알고 있었니? 그 말에 소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곧 평정심을 되찾은 듯 고개를 저었다. 술잔을 바꾸셨다고요? 몰랐어요. 왜 그러셨어요? 정숙은 그녀의 눈을 응시하며 천천히 말했다. 그날 이상한 여자를 만났어. 회색 외투를 입고 내 귀에 속삭였지. 그 술 절대 마시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왠지 모르게 불안했단다. 소연은 찻잔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다. 조금 전보다 더 부드럽고 더 차분한 얼굴이었다. 어머님, 산에 가면 그런 분들 가끔 계세요. 기운이 센 장소라 그런지 이상한 말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괜히 마음 쓰지 마세요. 정숙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준호가 그 술 마시고 쓰러졌지. 소연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다. 그 순간이 정숙에게는 명백한 신호였다. 그녀는 조용히 탁자 서랍을 열어 갈색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뭔지 아니? 소연은 봉투를 바라보았다. 글쎄요. 정숙은 봉투를 열어 안에 든 서류를 꺼냈다. 보험 가입 서류, 은행 거래 내역, 송금 명세서, 모두 복사본이었지만 내용은 분명했다. 준호 이름으로 가입한 생명보험 5억 원. 그리고 오태현이라는 남자에게 정기적으로 빠져나간 돈. 그 사람, 내가 대학 때 만났던 사람이더라. 소연은 그 순간 눈을 깜빡이며 살짝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더 이상 며느리의 미소가 아니었다. 마치 벗겨진 가면 아래에서 드러나는 진짜 얼굴처럼 싸늘하고 낯설었다. 역시 어머님이시네요. 정숙의 손이 떨렸다. 그러나 그녀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너, 내 잔이 바뀐 걸 알고 있었지. 그리고 다시 바꿨지. 내가 마시게 할 걸 내가 아들이 마시게 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어쩌면 애초에 준호가 목표였던 거 아닐까? 소연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리고 등진 채로 말했다. 어머니는 늘 눈치 빠르셨어요. 다만 너무 늦게 움직이셨어요.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왜 그런 짓을 했니? 준호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그 물음에 소연은 웃었다. 조용한, 그러나 서늘한 웃음이었다. 아무 잘못도 안 했죠. 그게 문제예요. 너무 평범했고, 너무 착했어요. 그래서 쉽게 잊히고, 쉽게 사라져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거든요. 정숙은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떠올랐다. 너, 혼자서 끝내지 않을 거란 말 들었어. 지금이라도 멈춰. 준호한테 다시는 손 못 대게 만들 거야. 소연은 천천히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멈추라고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어요. 어머님,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윤정숙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소연과의 대화는 명확했다. 그녀는 죄책감도 두려움도 없었다.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고 지금도 그 계획은 진행 중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찍 병원으로 향했다. 준호는 일반 병실로 옮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엄마, 벌써 오셨어요? 준호가 미소를 지었다. 내 얼굴 보니까 안심되네. 정숙은 손을 잡으며 천천히 웃어 보였다. 그녀는 간호사에게 준호의 식사와 약물을 직접 관리하겠다고 요청했고 모든 간식과 음료도 외부 반입을 제한해달라고 부탁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숙은 소연이 올 때까지 병실을 지켰다. 그리고 마침내 오전 11시쯤 소연이 나타났다. 언제나처럼 밝은 미소와 함께였다. 어머님, 벌써 오셨네요. 준호야, 기운 좀 나?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덕분에 많이 괜찮아졌어. 소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작은 보온병을 꺼냈다. 오늘은 직접 미음 끓여왔어요. 병원 음식 맛없잖아요.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스테인리스 그릇을 꺼내고 미음을 덜어내기 시작했다. 그 향은 고소하고 따뜻했지만 윤정숙은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소연의 손가락 끝, 그릇에 닿는 도구, 가방 안의 작은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어머님도 드셔보세요. 어제 너무 놀라셨을 텐데 속 좀 달래세요. 소연은 또 다른 찻잔에 보온병 속 차를 따랐다. 차는 맑은 빛이었고 향은 은은했지만 정숙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오늘은 속이 좀 안 좋아서 그냥 물만 마실게. 소연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순간 문득 소연이 찻잔을 건네는 손을 멈칫하는 동작이 정숙의 눈에 들어왔다. 방금 뭔가 주저했어. 정숙은 그 잔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내가 내 잔에 뭐 넣은 건 아니지? 너무도 담담한 목소리였다. 소연은 손을 멈추고 웃었다. 어머님,
그건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설마, 저를 아직도 의심하세요? 정숙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그래, 의심해. 그리고 오늘 그걸 확인하러 왔어. 그녀는 핸드백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방금 내가 나에게 차를 건넸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경찰이 조사할 거야. 소연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곧 그녀는 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침착하고 차분했다. 하지만 정숙은 그 안에서 처음으로 보이는 균열을 읽을 수 있었다. 혹시 그 할머니 다시 만났어요? 소연이 물었다.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분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안 믿어주겠지. 그 생각에 항상 웃음이 났어요. 결국엔 어머님이 믿어주셨네요. 정숙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다. 왜 그랬니, 소연아? 왜 이렇게 살아야만 했어? 소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웃었다. 살기 위해서요.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제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13살에 아버지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알았죠. 이 세상은 약한 사람을 그냥 먹어치워요. 정숙은 말을 잃었다. 소연은 계속 말했다. 그래서 전 강해지기로 했어요. 사람들은 착한 여자에게 마음을 열고 방심하죠. 그 틈에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 없어진 순간 정리하는 거예요. 정숙은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그때였다. 병실 문이 열리고 2명의 남성이 들어섰다. 민간 복장을 한 형사들이었다. 한소연 씨 맞으시죠? 현재 살인미수 및 독성물질 투여 혐의로 체포합니다. 소연은 순간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돌려 정숙을 바라보며 말했다. 준비 많이 하셨네요, 어머님.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너 같은 인간을 그냥 두지 않기로 했거든. 형사들이 소연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자 그녀는 마지막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의식은 없었지만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잘 살아, 준호야. 그런 눈으로 날 보지 마. 그녀는 그렇게 병실을 빠져나갔다. 정숙은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 속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있었다. 한소연이 체포된 다음 날, 경찰은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관할 지구대가 아닌 대구지방경찰청 강력팀에서 이 사건을 접수한 것은 체포 직후 제출된 윤정숙의 녹음 파일과 과거 피해자 관련 제보 덕분이었다. 조사 초기, 소연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사를 선임했고 조사실에서도 단 한마디의 진술도 하지 않았다. 신문에 응하지 않고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 지금 이건 오해입니다. 그 술, 그 음식, 다 정성을 담아 준비한 거예요. 시아버님을 위한 제사였어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변호인의 말은 일관적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서서히 퍼즐 조각을 모으기 시작했다. 첫 단서는 보험 가입 시점이었다. 준호와의 결혼 직후 거의 동시에 체결된 고액보험. 그리고 수혜자가 유일하게 소연이라는 점. 보험 설계사 역시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이라는 사실까지 확인되었다. 그 다음은 금전 흐름. 정숙이 처음 발견한 송금 내역은 단순한 반복적 송금이 아니었다. 경찰 수사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오태연이라는 인물은 한때 사망한 정은철 씨, 즉 소연의 전 남편의 고교 동창생이자 과거 동거인이었다. 동거인이라면 둘이 같이 살았던 거예요? 담당 형사가 물었고 제보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한 건 아닌데 부부처럼 지냈어요. 그 여자가 좀 수상했죠. 정은철 씨가 사고로 죽고 나서 바로 이사 나갔거든요. 한 푼도 안 남기고요. 경찰은 정은철 사망 사고 당시 병원 기록과 음독 전력을 추적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사망 당시 정은철의 위장 안에는 감식 결과 확인이 불가능한 약물 잔류물이 있었지만 부검은 시행되지 않았다.
가족 측에서 원하지 않았고 사고로 인한 과로 운전이라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었다. 그 가족이라는 것은 바로 한소연이었다. 이제 경찰은 오태연을 쫓기 시작했다. 소연이 정기적으로 송금했던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서 보안 카메라 영상을 확보했고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남성의 얼굴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남성은 얼마 전까지도 대구 외곽의 소규모 공방에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났다. 오태연 씨 맞으시죠? 7월 12일 경찰은 공방 근처 주차장에서 그를 체포했다. 오태연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체포 3일 후 심야 조사에서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가 직접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녀가 계획을 세웠고 나는 그냥 옆에서 도왔을 뿐입니다. 형사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도운 게 뭡니까? 오태연은 침을 삼켰다. 약을 구하는데, 그리고 정은철이 마시던 차를 만들고 포장하고 그게 다였어요. 그때는 나도 사랑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죠. 그녀는 사람을 도구처럼 쓴다는 걸. 이번에도 저를 배신하려 했어요. 나를 경찰에 팔고 보험금만 챙기려 했다고요. 오태연의 진술은 경찰에게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그는 소연이 과거 만났던 남성들 중 최소 2명과 접촉했으며 그중 1명의 죽음에 관여한 정황도 존재했다. 심경자, 첫 번째 시어머니의 증언과도 일치했다. 이제 경찰은 과거의 사건들을 재수사하는데 속도를 높였다. 그 와중에도 윤정숙은 병원과 경찰서를 오가며 정신없이 움직였다. 준호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고 그와 마주 앉은 날 정숙은 처음으로 모든 것을 말했다. 소연이가 너한테 했던 일이 그냥 우연이 아니었단다. 경찰이 밝혀냈어. 예전에도 남자들을 죽였어. 그것도 계획적으로.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정숙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믿고 싶지 않은 진실 앞에 고통이 어려 있었다. 나 왜 몰랐을까? 왜 그렇게 믿었을까? 사랑했기 때문이지. 정숙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사랑하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 하지만 그 책임은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져야 해. 며칠 후 경찰은 한소연을 다시 조사실로 불렀다.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증거와 진술이 쌓여 있었다. 담당 형사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당신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은 있었습니까? 한소연은 웃었다. 그 웃음은 이전과는 달랐다. 조금은 슬펐고 조금은 지쳐 보였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이든 연민이든 결국 다 사람을 약하게 만들 뿐이니까요. 8월 말 대구지방법원 형사제 3부 법정. 한소연의 첫 공판이 열렸다. 법정 안은 조용했고 방청석은 꽉 들어찼다.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소문은 퍼져 있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전 남편도 옛 연인도 모두 의문사. 진짜 모습은 따로 있었다. 윤정숙은 흰색 셔츠와 검은 재킷을 입고 조용히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준호가 있었다. 회복은 더뎠지만 그는 끝까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피고인석에 선 한소연은 단정한 옷차림이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표정은 무표정에 가까웠다. 담담했고 차분했으며 죄의식은 보이지 않았다. 검사는 기소 내용을 조목조목 낭독했다. 피고인은 고의적으로 시어머니와 남편을 독살하려 하였으며 과거 동일 수법의 범죄가 반복되었음을 증거와 진술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적 이익, 보험금, 상속 등을 동기로 삼은 계획범죄였으며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공포를 야기한 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소연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심리 상태와 성장 배경을 언급하며 정상이 참작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와 증언은 이미 벗어날 수 없는 진실이 되었다. 배심원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판사는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한소연 피고에게는 살인 미수, 상해 미수, 보험 사기 미수,
독극물 불법 취득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되었고 범행의 수법과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순간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다. 소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단 한마디 항변도 없이 그대로 연행되었다. 그녀가 퇴장하는 순간 정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옆에 앉은 준호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다. 며칠 후 정숙은 다시 산을 찾았다. 이번에는 남편의 묘소가 아닌 바로 그 여인 별표 심경자 이춘을 만났던 자리였다. 그곳에는 작은 헌화와 함께 짧은 메모가 놓여 있었다. 진실을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어 다행입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다. 산속 바람이 살짝 불었고 나뭇잎이 속삭이듯 흔들렸다. 며칠 뒤 준호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나 이제 다시 회사 나가보려고. 계속 숨어 있을 수는 없잖아.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지. 지금까지는 견디는 시간이었고 이제는 회복하는 시간이니까. 그날 저녁 정숙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거기엔 가족의 웃는 사진이 담겨 있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어린 시절의 준호, 그리고 결혼식 날 웃고 있던 한소연의 사진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 사진을 뺐다. 한 장의 종이봉투에 넣고 서랍 깊숙이 넣었다. 과거는 덮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거야. 정숙은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며 조용히 불을 껐다. 그날 밤 그녀는 꿈을 꿨다. 남편이 산책하듯 걸어오고 있었고 옆에는 준호가 어린 모습으로 웃고 있었다.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한 여인이 서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두렵지 않았다. 정숙은 똑바로 그 그림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넌 나를 이기지 못했어. 내 아들도 지켜냈고 진실도 밝혀졌어. 이제 떠나도 좋아. 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눈을 떴다. 긴 밤이 끝났고 창문 밖에는 밝은 아침 햇살이 퍼지고 있었다.